있어서 현재 가치로 끌어올 수도 있고 미래 가치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그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런 금융시장이 존재할 경우에 우리가 그 소비자가 투자를 소비를 하기 최적 소비를 결정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투자가 된다. 또 현재의 어떤 값을 미래의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물 투자 기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물 투자 기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최적 소비를 결정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그 투자 금액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그 실물 투자 기회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투자의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그 NPV 값을 가장 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소비는 그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그 무차별 곡선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차입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출 그 저축형의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피셔의 분리 정리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그 경영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그 주주의 효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시장 이자율과 그 실물 투자의 수익률이 일치되는 경우까지의 투자를 결정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설명하는 그 근거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서도 그 특히 중요한 것이 그 미래 가치, 현재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가 적용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증권 가격의 결정, 그리고 또 하나가 실물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또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는 자본 구조 이론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자본 구조 이론.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증권 가치의 평가, 내재 가치를 구할 때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증권의 내재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증권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과 채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배당 평가 모형과 또 그 상대 가치 평가 모형 이렇게 두 가지가 설명이 되었는데 이제 더 주식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가서 더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그 증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그 채권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그 산출하는 역시 이제 채권의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채권의 내재 가치를 산출할 때의 그 할인율 그게 이제 채권 수익률이 되는데 그것을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주식과 채권의 평가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주식은 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채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여기서 금리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금리 구조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금리 선물이나 또는 그 환율 결정이라든가 또 수합 이런 쪽에서 또
ALM 이런 쪽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채권의 평가예요. 채권은 현금 흐름이 이자와 원금 두 가지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가 이제 현재 시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n 시점까지 가면은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여기서 C 이자를 주다가 만기여서 원금을 주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채권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표채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자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제 이표채라는 말로도 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데, 그 구하는 식이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자의 현재 가치고요. 요 부분이 이제 원금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채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기에 액면가액만 상환하는 무이자 부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부분이 없고 요것만 남아 있는 거죠. 요것만. 그래서 4-10식이 바로 할인채의 평가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채권 중에서는 만기가 없는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히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그걸 영구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 보듯이 C 계속 C만 주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결국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C 나누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채권 평가 모형을 식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과 채권 가격의 관계인데, 이렇게 이자와 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할인을 하다 보면은 현재 가치는 항상 분수식의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분수식의 구조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공부하는 중에 분수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분수함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의 요 x축이 요 분수함수의 식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y = x분의 1 또는 y = x-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점근선을 x = 3의 점근선을 놓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럴 때 분모가 커지면은 분수값이 작아지니까 이제 우하향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형태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시장이자율, 요거는 이제 시장이자율입니다. 이쪽은 시장이자율이고, 액면이자율은 만약에 액면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이 똑같다. 액면이자율이 10%인데 시장이자율도 10%다. 그러면 딱 여기가 바로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높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액면보다 낮게 거래되는 할인 거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낮다. 그러면은 할증 거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구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이제 만기와 채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은 채권 가격의 변동이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서 더 크게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만기 5년짜리 채권이고요. 그림을 그리면은 만기 3년짜리 채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년짜리 채권은 더 완만하게 움직이고
5년짜리 채권은 더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똑같이 이렇게 델타 R만큼 움직였어도 그 3년짜리는 요거밖에 안 움직이는데 그 5년짜리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거죠. 여기서 금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5년짜리는 이만큼 상승하고 그 3년짜리는 요만큼밖에 상승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대해 더 민감해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만기가 긴 채권을 사놓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가격 상승이 더 커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채권 수익률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 가격이 B0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에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할인을 하는데 뭐 N승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채권 가격이 있으면은 채권 가격이 얼마에 거래된다라고 하면은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가 채권 가격과 일치되도록 R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1년 후에 110만 원을 받는 채권이 있다. 그런데 이 채권이 지금 100만 원에 거래된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1년 후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R의 1승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서 R은 이제 10%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10%가 바로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왜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냐? 채권을 지금 사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만 원에 사서 1년 후에 110만 원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 10%인 거죠. 그래서 채권을 사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 10%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이 채권 수익률은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그게 채권 가격과 일치되도록 해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만 원에 사서 1년 동안 만기까지 갖고 가면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요거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만기 수익률 YTM이라고도 해요. YTM이라고. 110만 원을 10%로 할인해서 100만 원이 되는 그거는 현재 가치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고 채권 수익률이라고 할 때 수익률 얘기는 미래 가치로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같은 거라고 했죠.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채권 수익률이 그러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PC,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채권의 만기, 그 다음에 채권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MPC는 실물 투자의 한기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수익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금리가 상승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MPC가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높게 되고 경기가 나쁘면은 금리가 떨어지게 돼요. 그때의 경기라는 것은 실물 투자에서의 한계의 생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실물 투자의 한계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물가 상승률과의 금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바로 이런 뭐예요 이게 피셔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의 RF는 은행 금리예요, 은행 금리. 그리고 요 스몰 r은 MPC고 한계 생산성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피셔 법칙으로 구하고 물가 상승률과 MPC의 관계로 해서 이 무위험 이자율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 무위험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인데 요것이 MPC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 요거는 단순 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처식에 의해서 이런 관계로 성립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기업 외적인 요인이에요. 경제적 요인, 거시경제적 요인이고, 요 이후의 거는 기업의 그 기업의 요인이에요. 그 채권의 요인, 기업 내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만기가 길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 봤지만 5년짜리 그 채권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그 가격 변동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 위험 프리미엄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은 그에 대한 프리미엄도 더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만기가 긴 것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만기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그걸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회사가 부실해가지고 채무를 못 갚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은 가격이 낮게 거래되겠죠. 채권 가격이 낮게 거래된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채권 가격이 뭐 이렇게 F 해가지고 1 플러스 R의 N성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낮게 거래된다는 것은 결국 채권 수익률이 할인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게 돼요. 채권 가격이 낮게 거래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채권 수익률의 구성이 무위험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무위험 이자율, 명목 이자율이 이거는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그것은 MPC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위험 프리미엄, 요거는 만기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구하는 것은 채권 수익률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 여러분들 재무관리를 한 번 정도는 공부했던 학생들이 테니까 무위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은 해가지고 RF 플러스 RM, CAPM 얘기하는 겁니다. RF하고 곱하기 베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바로 이것도 RF에다가 요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구조죠. 요 CAPM에서는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잖아요. 그걸 더한 거고, 채권 수익률의 경우에는 만기 프리미엄과 디폴트 프리미엄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봅시다. 예제를 보면은 이게 액면 10,000원짜리가 거래되고 있는데 액면 이자율이 12%예요. 그러니까 10,000원에 12%니까 매년 1,200원씩의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만기가 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는 11,200원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11,200원 첫 해 이자, 둘째 해 이자, 셋째 해는 이자와 원금 합쳐서 11,200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채권이 여기서 보니까 9,400원에 거래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9,400원으로 놓고 R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R을 구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 구하는 거와 같은데, 계산기가 쌀집 계산기면은 이런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요 값을 먼저 넣어서 맞춰보면은 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용 계산기나 또 공학용 계산기가 있으면 바로 계산이 되는데, 아무튼 14.61%예요. 요 등식을 성립시키는 게. 그러면은 요 14.61%가 바로 채권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만기 수익률이기도 해요. 9,400원에 사가지고 1년 후에 1,200원 받고 2년 후에 1,200원 받고 3년 후에 11,200원을 받으면은 3년간에 걸쳐서 연평균 수익률이 14.61%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14.61%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 7% 들어있고 채권의 만기 그리고 불이행 디폴트 리스크 프리미엄이 2%씩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다가 하면은 요게 2%, 요게 2%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14.61%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10.61%겠네요. 그죠? 그런데 10.61%에서 요게 7%라고 했으니까 요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10.61%에서 7%를 그냥 빼면은 3.61%가 되는데 그런 거 이렇게는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하는 건 이제 근사식으로는 구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피셔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야죠. 이렇게 구하면은 여기가 이제 3.37%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37%. 이거는 이제 여기에 그 시장은 균형 상태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4.61%가 사실은 이 채권의 균형 가격은 이런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14.61%가 결정이 되고 그 14.61%가 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9,400원이 된 게 바로 채권의 내재 가치예요. 그런데 시장이 균형 상태로 생각하면은 요 9,400원이 곧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균형 가격으로부터 추산한 요 R이 바로 채권의 균형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4.61%로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14.61%에서 9,400원이 나왔는데 그 채권 시장에서는 만약에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시장 가격이 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평가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뭐 주식하고 똑같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그것을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특별한 적이 없으면은 그런 여기서처럼 이제 시장은 균형 상태로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되는 이자율이 바로 균형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기가 채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1년짜리 만기 수익률은 요거고 2년짜리 만기 수익률은 요거 3년짜리 만기 수익률이 이렇더라. 그러면서 이 이자율이 만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드 커브라고 그래요. 일드 커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드 커브가 우상향하로 나타나는 거 어떤 때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IMF 표현이기 때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은 상황이었고 보통은 이제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 그런 3번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2번은 가상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거는 만기가 상관없이 금리가 다 똑같다는 건데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수평적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우하향하는 형태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이자율의 기간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가보면은 요 만기와 채권 수익률의 관계를 보는 게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게 기간 구조 이론이고요. 요것과 요것을 관계를 보는 게 이제 유형 구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 구조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구조 이론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구조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금리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물 이자율과 선도 이자율이에요. 현물 금리, 선도 금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죠. 현물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은행에 가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10%래요.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1년짜리 여기서 들면은 이게 이제 10%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10%예요. 그런데 이제 2년짜리 예금 금리를 들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건 13%래요. 13%. 이게 13%예요. 그러니까 이 현물 금리라는 건 여기에서 지금 당장 그 현재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게 현물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R로 이렇게 표시해서 현재부터 1년 동안의 연평균 금리. 이건 연평균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의 연평균 금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10%고 요게 이제 13%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왜 여기는 13%고 여기는 10%냐? 그거는 바로 요거 때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빈칸 보면 우리가 채워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정기예금을 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정기예금을 들어서 10% 1년짜리 들어서 100만 원에다가 110만 원이 돼가지고 1년 후에 다시 은행해가지고 또 1년짜리 예금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운영하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귀찮아서 뭐 여기서 그냥 2년짜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가서 찾아요. 그랬을 때에 만기에 찾게 되는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같아야죠. 균형 상태가 되려면.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의 예금을 하면은 여기 10%라고 했죠. 그러니까 0.1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F. 여기는 이제 F라고 합니다. F로 일단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는 100만 원 곱하기 귀찮아서 2년짜리를 들어요. 그러면 0.1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두 개가 곱하기인데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재정거래가 생긴단 말이야. 이쪽이 크면은 이쪽에서 차입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예금을 하고 반대로 이쪽이 크면은 이쪽에다가 차입해서 그 예금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같아지도록 요게 100만 원, 100만 원은 똑같았으니까 없애고 그래서 요 두 개가 1.1 곱하기 1 플러스 F 해가지고 1.1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플러스 F는 1.13의 제곱을 1.1로 하고 요 2를 이쪽으로 갖고 가면은 F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F가 뭐냐면은 내년에 가서 1년이 지나서 그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가 될 건가를 지금 추정한 값이에요. F가. 그걸 선도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도금리는 1년 지나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요게 1년 여기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형성되는 금리예요. 지금이 아니죠. 만약에 이 F가 0일 수는 없어요. F가 0이 되면 이거는 현물 금리가 되죠. 그래서 현물 금리를 선도 금리를 요거를 이제 선도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도 금리. 그래서 요거를 선도 금리라고 하고 그래서 현물 금리 두 개를 통해서 선도 금리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선도 금리를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또 그 순서는 요것과 내년에 형성될 요 금리에 의해서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요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요 13은 요것과 요것의 평균이에요. 그럴 때에 단순 평균이 아니고 기하 평균이죠. 그래서 기하 평균을 적용을 해서 요게 바로 기하 평균을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3%가 13%를 그 선도금리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을 이제 요 예제가 바로 그건데
그 수익률 곡선을 여기다가 나타내라 이러면은 현물 금리로 하는 거니까 선도 금리가 16.08%가 나와서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여기에 10%, 2년짜리 13% 해서 이렇게 직선을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곡선이 될 수도 있죠. 곡선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은 바로 이게 수익률 곡선이 되는 겁니다. 수익률 곡선. 그래서 16.08%가 되는 거예요. 16.08%가 바로 그 선도 금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 뭐라고요? 그 간편식이 이해가 안 간다고? 어디 봅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보다 이 간편식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요게 그 이해가 안 가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가 9,400원인데 나중에 가서 이게 10,000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투자액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그 감가상각비 뭐 그런 거 평균 이익률법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그 평균 이익률이야 이게. 그러니까 9,400과 10,000이니까 평균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잖아요. 이게 평균 투자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1,200원 여기에서 매년 1,200원이 들어오고, 그죠? 매년 이자가 1,200원이니까. 그리고 9,400원이 그 10,000원이 되니까 600원이 3년 동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0원 나누기 3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연평균 이익이 되고 요 밑에 거는 연평균 투자액이 되죠. 그래서 요걸로 먼저 딱 계산을 쉽게 이렇게 14.43% 해놓고 여기다가 14%부터 넣어봐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지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 자, 이제 다시 우리 현물 금리와 선도 금리의 관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현물 금리와 선도 금리의 관계를 살펴봤으니까 결국 이 일드 커브를 결정하는 것은 뭘 것 같아요? 선도 금리예요, 선도 금리. 그렇죠? 왜냐면은 1 플러스 R1 에다가 1 플러스 F1, 2가 1 플러스 R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요 값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 1년짜리 금리니까 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요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드 커브라는 건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수익률 곡선의 형태,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면은 선도 금리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는 것을 설명을 하면은 바로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대 이론이에요. 기대 이론. 여기에 기대 이론. 그러면은 기대 이론은 불편 기대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편 기대 가설이라는 것은 불편이라는 말 알죠?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unbiased,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정확하게 미래의 실제값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n 기간의 기대 수익률인데 요게 실제 n 기간의 기간 n의 현물 금리와 같다. 선도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여기에 16.08%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에 13%가 됐고 여기에 10%인데 1년 후에 가보니까 정말로 요게 실제의
그 1년 후에 현물금리가 1년짜리 현물금리가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현물이자율의 결정식은 요 여기 F1, 2, F2, 3 대신에 다 그 현물금리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 이론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선호 이론. 그래서 유동성 선호 이론은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요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그 이자 우리가 만기가 길어지면은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더 커져서 그 프리미엄이 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그 핀치스인가 뭐 그 사람 책에 보면 또 그 리퀴디티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도 해요. 근데 만기가 길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기대되는 그 현물금리의 기대값에다가 그 기간에서 요구되는 프리미엄을 더한 거다. 그게 선도금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요걸로 그렸으니까 그림이 기대 이론에 의한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LN 리퀴디티 프리미엄까지 더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높게 나타나겠죠.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현재 시장 금리가 어디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느냐. 기대 이론이 받아들여진 그 상태다라고 하면은 실제 금리는 실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되고, 유동성 선호 이론에 대한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이제 가상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까지 반영된 시장 금리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시장 현재의 그 수익률 곡선이 되고, 거기에서 기대 이론에 의한 수익률 곡선을 그려라. 그럼 요 밑으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제는 이렇게 기대 이론에 의한 수익률 곡선을 얘기하고, 그리고 기대 이론에 의한 수익률 곡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한 수익률 곡선을 그려라,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그 현재의 수익률 곡선이 이러하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곡선을 그려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죠. 현재의 수익률 곡선이 기대 이론까지를 받아들여서 반영된 거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유동성 선호 이론까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그 두 개는 많이 받아들여지는 내용인데, 요 이제 세 번째 또 기간 구조 이론을 설명하는 시장 분할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단기, 이게 뭐 1년이다 이거, 여기 3년. 그러면 1년짜리 단기 시장이 있고, 이렇게 중기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기 시장도 있어가지고 각각의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일드 커브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분할돼서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여기와 여기는 결국 만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채권이에요. 그런데 같은 채권인데 하나는 B 같은 경우는 수익률 곡선이 작으니까 그거는 채권 가격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채권 가격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 재정 거래를 해가지고 이 두 개가 같아지지. 그래서 시장 분할 가설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기대 이론과 유동성 선호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십시다. 예제를. 현재 그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바로 4%, 5%, 6% 되어 있습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현물금리 요거예요.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 요거는 현물금리 요거고, 요거는 3년짜리 정기예금금리 3 이겁니다. 이럴 때에 기대 이론이 성립한다고 할 때 각 기간의 선도이자를 구해라.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이제 잘하죠.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림이 색깔이 잘못됐어요. 빨간 걸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니네. 괜히 건드려가지고. 더 이상해졌네. 볼을 더 크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여기서 vertical, horizontal, skewed. 자, 일단 이렇게 이걸로 해봅시다. 당장 바꿀 수가 없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요 기간에가 4%고 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가 됐습니다. 6%.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고쳐놓을게요. 그래가지고 4%와 5% 사이에서 이렇게 6%를 구해요. 여기가 6%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그 이제 선도금리니까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6%예요. 6%. 그리고 요 기간, 세 번째 기간의 선도금리는 5%와 6% 사이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8%가 됩니다. 8%. 그래서 그 4%, 6%, 8%. 그래서 6%가 그 2년째의 선도금리, 8%가 3년째 선도금리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됐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1년 후에 유동성에 대해서 0.5%의 프리미엄을 그리고 2년 후에는 0.6%를 요구한다고 할 때 할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다시 산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6%에다가 요 6%에다가 자, 요 6%에다가 0.05, 0.5%의 프리미엄을 더하고 그래서 2년째의 선도금리가 6.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째 선도금리가 8.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넣어서 기업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5.24%와 6.35%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연결을 시켜요. 이게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1번에 대한 수익률 곡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한 것이 이제 요 위에 2번으로 나타난 그 수익률 곡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연습 문제에서 이제 비슷한 걸 하나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현재의 그 시장 금리가 유동성 프리미엄까지 반영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우회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대 이론에 따른 그림을 그려라. 이러면 이제 요 밑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자율의 유형 구조예요. 이자율의 유형 구조. 이자율의 유형 구조는 그 기간 구조에 비해서는 내용이 간단해요. 그 기간 구조 내용은 좀 잘 이해를 해둬야 돼요. 그게 나중에는 아까도 했듯이 그 금리 선물이나 또 수합이나 또 국제재무 환율결정이론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형 구조는 디폴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갚을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더 낮아요. 채권 가격이 낮으니까 채권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이 더 큰 거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냐? 그때의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른 조건이 이제 동일하고 발행 회사의 디폴트 가능성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채권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 그걸 이제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일드 스프레드. 그래서 일드 스프레드는 보통 불경기에서는 확대가 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축소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좋은 기업의 경우나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회사나 부실한 회사나 다 장사를 잘 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일드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에 그거는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만의 경쟁력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사업을 잘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각 기업들의 그런 디폴트 리스크를 평가해서 신용 채권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것을 번드 레이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디스나 스탠다드 푸어스나 피치스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거를 하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무디스가 평가한 거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한 건데 대체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B 트리플까지는 투자 적격 업체라고 하고 BW부터는 좀 위험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정크 펀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더 위험이 큰 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채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본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